이재명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처음으로 휴전선 부근에서 매일 시끄럽게 떠들어대던 확성기를 꺼버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북은 남쪽을 향해 쏘아대던 대남 방송을 껐습니다. 서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남과 북이 아주 작은 교감을 시작한 셈이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8.15 광복절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무척 중요한 몇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아직 북의 반응은 없습니다만 어떤 답이 나오더라도 인내하며 뚜벅뚜벅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성공단 지원재단 이사장을 지낸 바 있는 김진양 박사를 모시고 8.15 경축사를 제안이 갖는 그 의미와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필요한 시기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초대해서 고맙습니다. 어제 8.15 경축사 잘 보셨죠? 흐뭇하게 봤습니다. 흐뭇하게 봤나요? 저도 아주 되게 의미 있게 감동의 마음으로 보았는데요. 일단 그 북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 어린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죠. 아무튼 낡은 냉정적 사고에서 벗어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한반도를 평화로운 한반도로 새 시대를 열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서 제가 제일 가슴 깊게 봤던 대목이 이런 게 있었어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대목은? 감동이었어요. 예, 진짜 흐뭇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없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딱 들었던 생각, 내란이 끝났구나. 엄청난 정상성이 회복되는구나. 지난해 8.15 광축, 예. 지난해 8.15 이제 반쪽 저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NSC 근무할 때 대통령 8.15 광복절 경축사는 보통 2, 3개월 전부터 비서실 준비합니다. 참여해서 같이 연설을 써봤던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절절하게 여러 메시지가 있죠. 일본에 대한 메시지, 미국에 대한 메시지, 우리 민주개혁정부의 메시지 있는데 북에 대해서 이 양간에 신뢰 회복하고 관계 회복해야 된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광복절 경축사의 핵심이 뭐라고 보세요? 그럼 이번에 저는 예. 안타까움을 다 녹여냈거든요. 예. 신뢰 회복을 통한 관계 회복. 어떻게든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남북은 전쟁 중의 적대적 두 국가잖아요. 예. 저는 이재명 정부가 전쟁 중의 적대적 두 국가를 일단 평화적 두 국가로 좀 만드는데 모든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는데 네. 대통령께서 너무 명료하게 알고 계시고 네. 무엇보다도 현재 남북 당국 관계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뭐 어떤 것이 제일 아쉬웠던가 아까 아쉬움도 있다고 하셨는데 당면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7, 8년간 엄청나게 불신이 심했지 않습니까? 예.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 어떤 신뢰 회복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민주개혁정부들이 항상 했던 이야기예요. 오게티 같은 게 하나 있어요. 혹시 김창인의 창을 보시는 분들이 이걸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북은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북은 더 이상 자신들에 대해서 비핵화 담론,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을 대북 적대 정책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들은 예. 핵을 이미 전 세계 앞에 공표했고 헌법에다가 명시를 했어요. 헌법에 명시한 상황에서 자꾸 비핵화를 요구하면은 자신들에 대한 부정, 적대적 대북 정책의 상징으로서 비핵화 정책을 언급하는데 예. 사실은 잘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비핵화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진짜 고뇌를 많이 했구나.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난 30년간 비핵화를 이야기했다고 관성의 힘에 젖어가지고 대통령께 그 문장을 읽게 했던 사람들이 조금 좀 미웠어요.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 말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고뇌가 섞여 있는 그런 투로 비핵화 문제를 건드렸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 입장에서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프레임에 갇혀 있구나라고 좀 불신할까 싶어서 근데 조금 걱정스러웠어요. 이 참 어려운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관계를 새롭게 회복해보자라는 의지를 밝히셨고 다만 맞아요. 그 과거에 뭐 때문에 갈라졌는지에 대한 뭐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 같은 건 안 하셨는데 그 지점이죠. 뭐 그 일종의 선- 성찰이랄 그런 건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안타까웠던 점이 이 지점인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북 평화 정책의 시작은 네. 문재인 정부의 음. 대북 평화 정책의 실패 좌절에서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음. 문재인 정부가 4.27, 9.19의 그 엄청나게 화려했던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예. 이룬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지금의 북이 남과 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하게 된 배경은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로서 나온 게 적대적 두 국가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성찰, 왜 실패했었는지에 대해서 진짜 성찰해 본다면 간단치는 않겠지만 미국이 관여했고 참 많이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자주를 좀 몰고 가야 될 지점에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아까 비핵화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사실 이게 참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진짜 민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남쪽에 있는 많은 이 지금 현재 이 보편적인 상식.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또 많은 분들이 이 시청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아니 북에서 핵을 만들고 지금 남과 북은 지금 대립 상태인데 핵무기를 만드는데 우리가 평화롭게 하자고 말로 하면 뭐하냐 핵을 없애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거고 그러니까 안 돼. 그런데 아까 우리 선생님은 그 핵 문제를 건드는 것은 북은 자신들에게 적대적 정책을 유지하려고 하는 걸로 사인을 받아들인다. 굉장히 이게 부딪히는 문제잖아요. 상충하죠. 상호 충돌하죠. 근데 그거를 이야기를 하셨던 뭐라고 했냐면 한반도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 국가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입니다. 비핵화는 단기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합니다. 네, 맞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결국 비핵화를 피해 갈 수는 없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문제는 그러면? 오늘 오전에 네. 미 국무성 관계자를 만났었어요. 예. 이 문제를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음. 북은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브리핑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브리핑을 해줬어요. 네.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평화를 위해서는 북이 핵을 없애야지. 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핵을 갖게 된 것은 근본 원인이 있다. 우리가 핵을 갖게 된 원인이 있다. 그것은 미국이 우리 북을 핵으로 선제 공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때문에 우리는 가지게 되었다. 이 핵이 없어지려면은 미국이 우리를 적대하는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해야 평화를 보장해야 핵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대북 정책이 유지되는데 비핵화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비핵화를 북에게 요구하려면은 미국의 대북 정책 정책을 폐기하게끔 하고 비핵화를 요구해야 되는데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계속 유효한데 계속 이건 언급하지 않으면서 예. 비핵화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북 입장에서는 무장 북 해제하라는 입장에서는 말로 들리는군요. 우리의 안보를 포기하라는 거냐? 그렇죠. 우리의 국방을 포기하라는 거야? 그리고 남측 너네들은 미국 앞에서는 말도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이 핵은 남측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진 게 아니야. 이 핵은 미국이 핵으로 때릴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을 타격하기 위해서 가진 거야. 미국과 우리 조선, 북미, 조미의 문제야. 좀 가만히 있어라라는 건데 우리는 예. 사실은 북이 핵을 가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들은 바가 없잖아요. 예. 그냥 북의 호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북핵을 이야기했지만 북의 핵 문제의 본질은 미국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이기 때문에 미국 대북 적대 정책을 내려놓아야 북도 비핵화할 것이다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끝났죠. 이미 북은 핵을 보유하게 됐고 핵 보유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했고 그렇죠. 사실은 미국,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핵 전략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효기간이 너무 오래돼 만료돼 버렸지 않습니까? 이 7년, 8년 거의 10년이 되어가는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낸다. 그래서 북이 이런 말을 했죠. 이미 현대 사회인데 자꾸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지금 비핵화를 꺼내는 것은 음. 뚱딴지 같은 소리다. 좀 정신 차리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국민적 상식의 비핵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고뇌가 묻어났다라고 묻어났다. 좀 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여러 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어떤 분이 그래요. 북한의 목숨줄이 핵인데 그걸 내놓겠어라고 구름다리 선생님 말씀하셨고 민동훈 선생 이렇게 얘기했네요. 북의 핵무력 법제화의 내용과 의미는 뭔가요? 이런 뜻이 왔는데 네. 우리 오늘 그런 대답을 좀 같이 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니까요. 해야죠. 음, 사실은 이 질문에 답변을 하려면 말입니다. 예. 한 가지 틀을 깨야 됩니다. 어떤 그 질문을 하신 분한테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예. 북에게도 안보가 필요하고 북에게도 자주국방이 필요할까요라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래 북도 안보가 필요하고 북도 자주국방이 필요하지라고 본다면 예. 그것에 동의한다면 북은 핵을 자주국방의 완성이라고 얘기하죠. 네. 근데 우리는 북핵은 절대 용납하지 못해. 이 관점의 차이를 전 이해해요. 절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북은 적이야. 나쁜 놈들이야. 그렇죠. 어떻게 저 나쁜 적이 핵을 가질 수 있어? 절대 용납 못해. 라는 입장이죠. 첫 번째 전자는 아니 북도 국가인데 자신들도 안보를 지켜야 되지 않겠어라는 거죠. 저는 해답을 이렇게 봐요. 북은 적이야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적대 관계를 평생 살아야 될 것이다. 현재의 전쟁을 끝내고 적대를 끝내고 진짜 평화롭게 공존 공영하기 위해서는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상호 엄격히 존중하자 그랬죠. 예. 상호 존중. 북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우리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예. 우리는 모든 나라한테 자주국방이 그야말로 바이블 절대 진리잖아요. 자주국방은. 대한민국 자주국방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미국도 자주국방 해야 되겠죠. 네. 북도 자주국방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얘기는 공존 공영하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하신 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 자주국방을 가장 부르짖었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남과 북이 엄격히 상호 존중하자라고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 또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래야 평화가 온다는 것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북에게 핵은 자주국방인데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주국방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성찰해 봐야 된다. 문제를 풀려면 성찰해 봐야 된다. 이 얘기를 굉장히 드리고 어렵네요. 왜냐하면은 남과 북이 지금 이제 적으로 되어 있고 전쟁 전쟁 상태고, 상황이니까. 예, 그러니까 전쟁 상황인 교정국 상대가 핵을 가졌는데 그럼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갖는 것 아닙니까? 요 지점에서 예. 전쟁 중이에요. 네. 전쟁 중이야. 전쟁 중인데 상대방한테 적에게 비핵화 해라 그러면 할까요? 어떻게 만든 핵인데 그런 거죠? 안 하죠. 예. 그러면은 진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컨트롤 해법 제가 옛날부터 주장했던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 매우 쉽다. 북이 핵을 갖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된다. 그게 바로 평화다. 우리는 한 번도 평화를 못 살아봤잖아요. 75년 전쟁 체제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음. 핵 문제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사라질 것이다. 그 말씀을 또 드립니다. 아이고 이게 김여정 담화 얘기를 좀 하면서 얘기를 좀 더 예. 심화시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15 광복절 경축사 제안에 대한 답은 아직 없어요. 북은 없지만 전날 했죠.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예상해 볼 것 같아요. 답을. 왜냐하면 8월 14일 날 불안해요 지금. 네, 저도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어요. 14일 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15일 날 했으니까 그 전에 미리 답을 먼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미국의 동맹국인 대한민국과는 관계 개선할 의지가 없다. 이런 내용이 이제 헌법에 담겠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 그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이게 통일. 자유민족 기본질서 4조, 네. 4조 얘기겠죠. 영토조항 3조. 예. 그 4조에 나와 있는 게 그 자유민주적 질서 아래 평화 통일을 한다 이런 내용이죠. 다음에 또 한미 핵 협의 그룹 NCG 핵협의 그룹바. 예, 그룹바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한미 연합 군사 연습에 네. 대해서 그리고 한국의 비핵화 입장이 북의 헌법과 충돌한다라는 이야기를 크게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남북 관계, 그러니까 뭐 조한 관계로 표현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아직도 저는 조한 관계란 말이 잘 안 남북 나와요. 관계?
네, 우리는 남북 관계, 남북 조미 관계는 맞죠. 남북 관계. 네, 아무튼 이 담화에 담긴 뜻을 좀 해석을 좀 해보시면 이 8.15 우리 경축사에 대한 답변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네. 그 제목 자체가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 두 번, 세 번 읽었는데 그 네. 내용이 말입니다. 꿈 이야기 많이 나와요. 봄꿈. 네, 봄. 때 아닌 때 무슨 봄꿈이냐. 네, 한여름의 봄. 허황한 꿈. 네, 네. 잔꾀는 허망한 개꿈. 이 한마디로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죠. 참 현재의 남북 관계를 적나라하게 상징하는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들어오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우리 정부 통일부도 마찬가지 남북 관계 회복 가능성 우리가 뭐 저 확성기 철거하니까 확성기 안 하니까 북도 확성기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에 북이 상응한 것처럼 나왔기 때문에 뭔가 대응한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것을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남북 관계 회복 가능성으로 막 몰고 갔는데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엄중한 현실 그런 거 아니거든. 저도 유튜브 각종 여론 그저 뉴스 많이 보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북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던데 북을 몰라도 진짜 너무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썼더라고요.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 관심 없다. 너저랑 김한국은 이제 더는 인기가 없다. 우리를 향해서 뭐 실질적 진짜 평화의 진심이었는 김한국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골이 깊다. 진짜 골이 깊다. 그러면서 북은 자신들을 몰라도 눈물 온다. 제발 좀 미몽에서 깨어나라는 이야기였어요. 이걸 우리 정부가 텍스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왜 그들은 이만큼 화가 나 있는가? 화 정도가 아니라 화는 애정이 있어야 미움 이런 정도도 있는데 아예 관심 없다. 포기했다. 이런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그 좌절 실패는 어느 지점 어떻게 왜 그래 됐는지를 성찰하는 지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평화 정책이 좀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찰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럼 이재명 정부의 그 대북 평화 정책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드는데 그 진심과는 별개로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한번? 제가 김대중 정부 이후 지난 거의 이제 사실은 거의 30년 정도 됩니다. 28년 정도 되는데 남북 관계사 6.15 공동선언으로 본다라면은 25년 정도 됐죠. 직접 청와대 몸담기도 했었고 늘 하루 24시간 지난 25년 정도를 남북 관계만 늘 들여다보고 있었던 생각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북측과 수많은 협상을 했을 때 느낌들을 가지고 반출을 해보면 북의 남측에 대한 인식 변화의 지점이 최초에는 지구지순한 한민족 한동포였다가 어떨 때는 측은지심 북이 우리를 보는 입장입니다. 측은지심 연민 불상 가련함 한미관계를 보면서 북은 한미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좀 미국한테 끌려다니는 모습이 너무 불쌍하다라고 있었어요. 엄청난 실망도 있었어요. 이게 변천에 온 겁니다. 실망이 나중에는 분노가 되겠네. 분노가 되고 분노하다 하다 안 되니까 경멸하다 포기 집어쳐라 포기 했다가 이제는 한민족 아니다. 남처럼 살자. 무시까지 와 있어요. 이걸 25년을 주마등처럼 쭉 지나왔던 시간 속에서 제가 뭘 느끼냐면은 남과 북의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북이 저한테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제발 좀 남측은 존엄 있게 놀아라. 존엄 있게 놀아라. 좀 주체적 인식을 좀 가져라. 능동적인 자주성을 가져라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건 이제 늘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저한테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미국 문제야. 우리 그게 남측 사회에서는 그렇게 통용 쉽지 않다. 잘 따져보라.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적대 문제 아니냐. 적대를 해소하는 문제는 적대를 유지하는 게 미국인데 왜 너네들은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냐. 정신 차리라. 이런 문제였어요. 그리고 북은 평화는 근본 문제 아니냐. 전쟁을 끝내는 문제는 근본 문제 아니야. 국민 생존권 문제야. 주권의 문제야. 근데 주권의 문제를 너네들은 미국 애들 앞에서 한마디로
쭉도 못 쓰냐? 음. 어떻게 그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네. 존엄 있게 놀아라는 이야기는 너네들은 진짜 그게 약한 것 같다. 남북이 협상을 하려면 좀 당당하게 와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뭘 갖고 와야 되는데 너네들은 결정할 권한도 없으면서 계속 온다. 이런 특히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좀 포기 단계까지 와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제가 이재명 정부가 진짜 복원하려면 북을 보고 뭘 막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존엄을 어떻게 좀 제대로 5,200만 국민의 존엄, 네. 국가의 주권이잖아요. 예. 우리의 주체, 주인의식, 우리 생존권은 우리가 이건 협상의 대상이 아니지. 미국 앞에서 말입니다. 작통권, 한미 상호 방역 이런 것들 이야기죠. 예.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질 때 음. 신압으로 남북관계 회복의 지점이 보이지. 그런 것 없이 자꾸 나오라 한다고 해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지난 그 2018년도에 판문점 선언을 하거나 그 9.19 평양 공동선언을 하고 할 때 그때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그대로 갖고 있었고 예. 또 예, 한미 훈련도 하면서 사실상 어찌 보면은 지금의 그 한미 관계에서의 본질적 변화가 없는 조건에서도 남북 간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약속하고 또 서로 손도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안 되는 걸 보면서 더욱더 이제 틀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북의 입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예. 치명적으로 북이 얼마나 분노했는지에 대한 한 지점인데요. 사실은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 그 큰 그림은 2017년도 고각 발사 막 하고 화염의 분노,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 간에 막 전쟁이 날 것처럼 했던 과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에 유엔 사무차장, 미 국무성 고위급 출신의 사무차장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만나자. 그렇게 해서 2018년이 열리는 상황이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에다가 북이 원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주고 전 세계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북을 한반도의 비핵화로 양보를 얻어내라. 그래서 결국 열렸단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예.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북은 지난 30년, 50년간 전 세계의 비핵화가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예.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강대국도 다 내려놔라. 약소국은 못 가지고 강대국만 가지면 이 핵의 불평등 때문에 전쟁 나니까 다 없애자 좀. 다 가지지 말자. 였는데 자신들도 이 상황 속에서 안 되니까 종전평화 받고 좋다. 전 세계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를 양보하겠다. 그 결정을 위해서 4.27 판문점선언 하기 일주일 전에 4월 20일 날 조선노동당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서 예. 전 세계 비핵화 국가 전략을 한반도의 비핵화로 국가 전략을 수정하고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하고 종전평화협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국가 전략을 바꾸면서까지 나왔었는데 나왔는데 이후에 예. 그것도 미국이 깼고 9.19 평양선언 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라가셔가지고 미국이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담한 양보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동창리 엔진 시험장 미국 참관하에 폐기하겠다. 그리고 영변 핵시설단지 미국 참관하에 그래 좋다. 수십년 만든 영변 핵시설단지를 미국 참관하에 폐기할 수 있다. 종전평화협정을 위해서 대담한 양보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미국 가서 다 합의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런 대담한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노딜이었잖아요. 예. 북이 미국은 하노이 노딜로 판을 깰 수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하노이 노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배신감. 아마도 북은 다시는 이런 협상을 없을 거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정부가 등장했지만 여전히 비핵화를 언급한다는 건 문재인 정부하고 다를 바 없을 것이다라고 볼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평화를 위한 비핵화잖아요. 예. 지금은 신뢰 회복을 위해서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서 평화에 집중을 하면 되는데 예. 꼭 무슨 엑스세리처럼 악세사리처럼 좋은 이야기 하다가 또 비핵화를 툭 넣는단 말입니다. 예. 북은 관심을 가지려고 하다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판을 비핵화 담론은 이미 남북 관계를 판을 깨는 상징적 단어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혜가 진짜 트럼프 대통령도 더 이상 비핵화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북 당국 관계를 진짜 회복하고 싶으면은 적대 관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북이 이번에- 가장 싫어하는 비핵화 또 이야기하면은 다른 쳇바퀴 돌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사실 너무 북을 잘 모른다는 말씀을 평소에 잘 많이 하시잖아요. 참 심각하죠. 예, 북맹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시면서 완전히 이건 정말 모르고 산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오늘 저희 들어오기 전에 분장을 하는데요. 네. 분장 선생님이 북은 지금 많이들 굶주리고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얼마 전에 말이죠. 북에서 발표하기를 네. 올해 밀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3만 정도 증가했고 밀보리 수확량이 2021년도에 비해서 3배 이상 증산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노동신문이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북의 식량 문제에 대해서 제가 왜 갑자기 뭐 한참 전쟁이 하다 식량 문제로 다 가냐면 똑같다는 이야기죠. 예, 하도 북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고 하니까 다 굶주려 가지고 혹자들은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다 죽는 마당에 그냥 핵무라도 만들어서 확 터뜨리려고 만들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언론이 틈만 나면 북은 굶주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선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 얘기는 잠깐 좀 짚고 가야 돼. 북이 네. 좀 어떻습니까? 식량 문제. 참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참 서글프고 한숨 나고 예. 맞아 현실이지 예. 이게 현실이지 이런 생각을 현실입니다. 합니다. 북은 유엔에 가입하고 있는 엄연한 국가잖아요. 물론 네. 전쟁 중에 우린 적대국입니다만은 2,500만이 살아요. 사실은 식량 문제, 북한의 식량 문제만큼이나 이데올로기적으로 좀 윤색된 게 없죠. 북에 대한 적대 정책, 북에 대한 심리전에 북한 식량난 문제는 항상 단골 메뉴였습니다. 그렇죠. 여하간에 북한의 북측의 식량난 문제는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이야기할 만큼의 수준 자체가 이미 그런 주제 자체가 이미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분단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이데올로기적 상징적인 수단으로서는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언론이 만들어내고 있죠. 그럼 북측이 공식적으로 조선 중앙통신이라든가 노동신문을 통해서 늘 식량 문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 이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한 번도 소개를 하지 않잖아요. 북측을 들락날락하고 있는 러시아라든가 중국 측 입장들이 북측의 식량난 우리가 물으면은 아직도 그런 걸 묻나 이렇게 그런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아요. 저는 이 식량난 문제, 북한의 경제난 문제 뜬금없이 계속 나오는 문제들은 여전히 적대적 분단 체제, 대북 혐오를 양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기제로 그냥 작동되고 있다. 심리전일 뿐이고 지금 그렇죠. 북의 경제는 더 이상 이 걱정거리 아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북의 식량난이 어떻게 구조적 변화 없이 많이 엄청나게 나아졌을 것인가에 대한 한 가지 키포인트로서 우리 잘 아시다시피 2013년 이후에 지금 거의 만 13년을 북은 진짜 북측의 표현대로 하면 고도성장했잖아요. 엄청난 고도성했단 말입니다. 그 계기는 핵무력과 인민경제 병진 전략, 핵과 경제 병진 전략이 키포인트였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미국과의 재래식 군비 경쟁 속에서 북측의 수많은 기술, 재원, 자원, 노동력 이런 것들을 재래식 군비 경쟁에 투입됐는데 그 많은 것들을 핵, 무력, ICBM에 만들면서 똑똑한 무기, 자주국방의 무기 체계를 만들어 놓고는 예전에 군수에 투입됐던 군수에 엄청나게 투입됐던 그 자산, 노동력, 자본, 자원들을 전부 다 민수경제로 엄청나게 전환시키는 과정에서의 구조적인 변화이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 핵무기가 완전히 효자노릇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전문가들끼리는 이게 이제 우리 다 이야기하죠. 핵과 미사일을 만들고 그걸로 군비가 들어가는 것들을 돌려서 민수로 집어넣는다 이거죠. 옛날에 소련이 붕괴되었던 여러 원인 중에 체르노빌 사건 부패 참 많았지만 가장 경제난에 가장 심각했던 것은 미국과의 군비 경쟁이죠. 고도의 네. 군비 경쟁 속에서 맞습니다. 경제가 콜랩스 됐거든요. 예.
북은 봤어요. 그걸 봤죠. 미국이 적대를 막 하면은 예. 군비에 막 투자하다가 엎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가장 똑똑하게 가장 적은 돈으로 핵과의 시범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민수 경제가 폭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버렸죠. 이게 그렇죠. 북의 경제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키포인트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북은 이제 남과 6.15 정신,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남쪽의 그 자본과 북의 노동력으로 합쳐지는 모델로서 개성공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는 않겠죠. 이제 이 모델이 향후에 다시 남과 북이 만나서 경제 협력하면서 공동 번영할 그럴 기회가 있을까요? 개성공단 아니 물론 예.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맞습니다. 그 예. 좋은 예. 남북 간의 평화로운 관계가 된다라는 전제 아래 네. 경제 모델로 간다면 개성공단 같은 모델이 이제는 이제 사실은 예, 아웃 오브 데이트 유효 기간이 만료된 만료됐다. 그런 버전이죠. 예, 개성공단 버전은 네. 1990년대 버전입니다. 예, 그렇죠. 30년입니다. 예, 다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라는 것은 그 시기에 공단을 재개한다는 뜻이 아니라 2025년, 2030년에 맞는 새로이 변화된 정세 속에서 남북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진짜 엄청난 플랜을 가져가야 될 겁니다. 개성공단은 평화적 남북 관계의 상징이었고 평화 번영의 창이었죠. 그런 것을 다시 가동하자라는 의미이지 예전 방식에 그건 없다고 저는 보고 그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남북 관계 복원 뭐 이런 것들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다시 진짜 고민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그때 그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네. 개성공단 금강산을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전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열자고 했을 때 그때 만약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콜 하고 만약에 둘이 열었으면은 그러면 그 개성공단의 발전 방향도 지금 그 전보다는 방향을 또 많이 바꿔서 발전했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2단계, 그렇죠. 3단계로 가면서 예 그렇게 보는데 당시에 저는 개성공단 이사장이었고 관리위원장이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그 이야기를 대담하게 했던 배경도 알고 뜻도 알거든요. 우리는 북이 4.27과 9.19를 해놓고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네. 개성공단 이야기에서 북이 이미 하던 거 개성 금강산도 못 한단 말입니까라고 우리가 했을 때 미국 제재가 어떻고 이런 조건을 달면서 안 했잖아요. 예. 북의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의 순회지 않습니까? 예. 조선노동당의 당적 결정으로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달러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자고까지 했을 때 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공식 답변조차 안 했습니다. 답변을 안 했죠. 2018년의 북측의 유일한 제안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 용의 표명이 딱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4.27, 9.19 막 나오지 않습니까? 예.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유일한 용의 표명이 남북관계의 복원을 위해서 우리는 미국 믿지 않는다. 남북이 우리 민족끼리 가자. 4.27, 9.19 시대를 열자. 그래서 이미 했던 거 개성 금강산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자꾸 달러 박스 뭐 제재 그러는데 달러 안 받겠다. 남북이 만나는 게 중요하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대담하게 제안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답변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김여정, 김영철, 대남 라인들이 갖고 있는 분노는 북은 그런 말 했죠. 뭐 머저리부터 이런 말 했는데 참 안타깝죠. 예, 진짜 안타깝죠.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김에 좀 많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브로다게. 뭐냐면 하도 막혀 있으니까 혹시 이제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 탈북자가 한 3만 명 있어요. 3만 3천. 근데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쏘가서 오거나 기획 탈북. 혹은 또 왔는데 살아보니 고향이 너무 그립다, 나 돌아가고 싶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제법 많다고 해요. 진짜 지금 많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져 보니까는. 근데 문제는 이들을 송환할 우리나라 법이 없다는 거예요. 송환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도 사실 못 보내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탈북민은 아니지만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그 체결 당시에 그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왜 그 비전향 장교수도 63인을 북으로 송환한 사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현희 씨 같은 분들 요즘에 이제 자신은 대한민국 사는 평양 시민이다, 이제 돌아가고 싶다. 15년 내내
어느 날부터 지금까지 가겠다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분들을 이제 보내주는 것이 그야말로 필요할 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것이 지금 막혀 있는 남북 관계를 또 뚫어내는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좋은 매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북한 이탈 주민, 소위 우리 사회 속에서는 탈북자라는 사실 왜곡된 정의입니다. 정명, 가장 정확한 명칭을 달아야 되는데 뭐 북한 이탈 주민이 맞다고 보고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 북한 이탈 주민 문제를 심각하게 토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떠올라요.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통일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 격론을 벌일 때입니다. 네. 기획 탈북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들 인도주의 정신 아시죠? 이랬어요. 다들 네 압니다 그랬어요. 인도주의 인도가 뭡니까? 사람의 도리라는 겁니다. 네, 사람의 도리. 사람의 도리입니다. 뭔 법을 따집니까? 이게였어요. 사람의 도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저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사랑도 마찬가지. 자, 뭐 기획 탈북이다 어떻다 다 떠나서 그들이 진심으로 원한다라면은 예. 전쟁 포로도 아닌데, 예. 전쟁 포로도 아닌데 그렇다라면은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서 그들의 바람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저는 전쟁 중에 적대국 관계, 적대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평생을 한 민족 한 가족이 전쟁 적대를 살 수는 없잖아요. 적대를 끝내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해소하는 과정이 네. 적대를 신뢰관계 회복 속에서 평화로 가져가기 위한 이 과정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네. 왜 못합니까? 해야죠. 예. 저는 무죄도 따지지 말고 인도주의, 사람의 도리를 하는 문제는 그렇죠.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저는 좀 감정이 북받치는데요. 이걸 가지고 우리 사회가 예. 논쟁한다는 건 반인도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분들 요번 예. 그 8.15 경축사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아무튼 선제적으로 행동하시겠다 그랬거든요, 대통령께서. 하실 것 같아요. 예, 저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뭘? 우리는 세계 최장기수 그러면은 넬슨 만델라 생각하잖아요. 예. 지금 96세 그 안학섭 선생부터 예. 돌아가신 김선명 쌤, 대한민국에 있었던 진짜 세계 최장기수들, 네. 이 문제들 96살입니다. 96이죠. 예. 세계 최장기 비전형 장기수이고 전쟁 포로죠. 우리 국민들의 0.001%가 이 안학섭 선생을 아실까요? 2000년 6.15 공동선언 그 시기에 이인모 쌤부터 다 올라가실 때 네. 스스로 안 가신 분이에요. 뭔가 역할이 있다고. 근데 이제 가시겠다 그러잖아요. 가시겠다 한 지 좀 꽤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보내드려요. 96입니다. 참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테고 김현희 씨를 비롯해서 안학섭 선생님 그리고 또 네. 가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보내드리자라는 말씀으로 여기는 정도할까요? 인간의 존엄성. 예. 인간의 존엄성. 그건 인도주의다. 예. 그분들의 인간의 존엄성도 맞겠지만 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의 존엄도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막판에 몰렸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얘기를 잠깐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 예. 약간 두 가지만 얘기를 한번 하고 가죠. 하나는 최근에 이 동맹의 현대화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사실 전 표현도 굉장히 전 별로 듣기가 안 좋아요. 뭔가 좀 다른 말로 이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현대화 동맹의 현대화, 동맹 현대화 굉장히 듣기가 좀 멋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또 좋은 말이에요. 예, 또 전략적 유연성 굉장히 좀 뭔가 얘네들 말을 참 잘 만드는구나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제 한미 동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현대화하겠다고 네.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조만간에 이제 이 8월 25일 날 한미 네. 정상회담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날 주로 주된 의제는 제가 볼 때 주된 의제는
그 관세 협상한 것에 대한 어찌 보면 디테일한 협상 이제 마무리 아닐까 싶기는 한데, 근데 지금 계속 언론에서 터져 나오기는 요 동맹 현대화 문제도 대단히 좀 건들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동맹 현대화는 좀 뭘 말하는 거냐, 그리고 이게 무엇이 문제냐, 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한미 동맹 현대화잖아요. 예, 우리 시청자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한미 동맹 현대화는 예, 현학적인 아름다운 말에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동맹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 국민들 다 알아요. 한미 동맹은 아주 예속적이고 종속적이고 사실은 불평등 동맹이잖아요. 불평등 동맹을 고도화하겠다는 뜻이죠. 더욱더 내용적으로 보면 예. 한미 동맹 현대화는 한미 동맹이 군사적 동맹이고 미국의 군사 전략적 이해관계들을 고도화시키는 것이죠. 예, 한미 동맹 현대화는 내용적으로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더욱더 고도화시키는 행위에 대한민국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체제로 가겠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한미 동맹의 현대화는 내용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군대가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성에 더욱더 노출되어지는 전쟁 위험성에 고도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반도의 전쟁 그러면은 남북 관계 속에서 북측에 대한 억제만 생각했는데 한미 동맹 현대화는 군사적으로는 미군이 주한미군도 아닙니다. 예. 주일 미군이든 주한미군이든 미군들이 개입할 수 있는 모든 전쟁의 작전 통제권에 따라서 대한민국 군대가 동원되어 줄 수 있는 현대화입니다. 미국 군대의 전략적 유연성이 더욱더 고도화되는 현대화인데 예. 저는 한미동맹 현대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은 뭐 좋은 거 하겠지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러우 전쟁이라든가 사실은 한미동맹 현대화는 99% 미국의 대중국 압박 속에서 대만 위기 시에 대한민국 군대를 대중국 전초기지의 어떤 발진기지처럼 활용하면서 대한민국 군대를 거기에 동원하고 싶은 미국의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불안해요. 말은 한미동맹 현대화라고 포장을 해놨는데 내용을 뜯어보니까 우리의 생존권이 평화가 진짜 백척간두에서는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이 본질을 진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동맹 현대화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단어와 상당히 많이 전략적 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예, 와닿는 얘기잖아요. 제가 예, 전략적 유연성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청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저는 참여정부, 노무현정부에서 NSC 국가안전보장의 사무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담당관을 했습니다. 미국의 최초로 전략적 유연성을 제안했던 게 2004년입니다. 2004년, 5년, 6년 그 협상 지금 그거 다 까면요 나라가 뒤집어질 겁니다. 지금도 그 당시에 2004년도에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제 가시적으로 크게 폭발하고 있는 건데요.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전략적 유연성은 예. 한미동맹의 유연성이 아니고 주한미군이 전통적으로는 대북 억지가 성격이고 목적이었는데 주한미군의 목적은 대북 억지만이 목적이었는데 미군이 전 세계의 미군을 재편하는 과정 속에서 신속 타격대, 신속 기동군 속에서 주한미군을 마음껏 전 세계 지역에 다 데리고 갈 수 있는 동남아도 중동에도 아프리카에도 어디든 주한미군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의 유연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북 억지로 들어와 있는 주한미군을 마음껏 들락날락시키면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에 희망할 수 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끝끝내 고집했던 게 반드시 막아야 된다. 무엇을 막아야 되느냐? 한 가지는 지키라 그래라. 대한민국의 동의가 없이는 안 된다. 안 된다. 주한미군이 대만에 가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평택이 대중국 전초기지가 된다. 되는 거죠. 평택을 때릴 수 있다. 대한민국은 절대 그렇게 그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리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곳에는 못 간다라고 못을 박아라 그랬어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못을 못 박았죠. 못 받고. 그냥 아주 애매해요. 이렇게 했어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의 취지를 존중하고 필요성을 존중하고 예, 예. 미국은 그런 원하지 않는 전쟁에 희망할 것을 우려하는 대한민국의 걱정을 존중하고 두 개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그러면은 유사시가 되면은 미국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전략적 유연성 입각해서 마음껏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동맹의 현대화는 예. 한미동맹 현대화는 전략적 유연성의 완성입니다. 아, 예. 그걸 이재명 정부에 지금 강요하고 있어요. 특히나 미국의 패권이 좀 쇠락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중국이 올라오니까 중국을 봉쇄하고 싶은 마음. 2004년도에는 중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예. 지금은 완전히 지금 예. 패권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인데 당장 브론선 주한미군 사령관이겠죠. 하나의 정부. 예.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항공모함 아니냐, 예. 불치망모 이런 말 썼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미동맹의 현대화, 전략유연성의 고도화 이것은 우리의 생존권, 우리의 평화가 결정적으로 위협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막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아, 우리가 막아줘야 되겠다. 우리하고 국회가 안 막아주면은 예. 대통령님은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서 진짜 협상을 힘듭니다. 하고 있네요, 그죠? 트럼프입니다 지금. 예. 그럼 국회와 국민이 백업 안 해주면 국민 주권 정부잖아요. 국민만 믿고 가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우리가 대통령의 든든한 지원군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꾸 이 귀로 뭐가 연락이 오고 있냐면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고 있어요. 마무리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지금 8월에 지금 이제 이 한미 연합 훈련 프리덤 실드가 진행이 되고요. 또 9월에는 프리덤 엣지 한미일 군사 훈련이 또 진행이 될 터인데 이런 것들도 이번에 경축사에서 그렇게 좀 잘해 봅시다라고 북에다가 제안을 한 것들을 다 아무 의미 없이 죽여버릴 수 있는 또 그렇습니다. 이게 된단 말이죠. 항상 북은 찬물을 깨는 것이죠. 군사 훈련 얘기만 나오면 그때마다 그냥 네. 발끈하고 또 대응을 하니까요.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해주면서 어떻게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슬기롭게 이 군사 훈련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지. 왜냐하면 또 파트너가 미국이니까. 우리가 오늘날 미국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 동맹 현대화가 그야말로 식민지화 시키는 정도의 심각하게 우리 자주권을 저기 훼손한다 얘기는 쭉 하셨는데, 근데 이 한미 연합 훈련 문제는 좀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좀 답이냐 지금라는 말씀과 함께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진심으로 네.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진짜 디테일하게 한번 보고서를 한번 공유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한미연합 훈련이라든가 얼지 프리덤이다, 프리덤 엣지다 이 그 성격 자체가 북한 접수잖아요. 북한 상륙이고 막 이런 겁니다. 북이 발끈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주한미군 작동권 속에서 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순환인데 근본 해법은 그 훈련의 목적 취지가 있어요. 대북 억제거든요. 사실은 대중국 저건데 원래 그 훈련을 하게 되는 원래의 기본 취지는 전쟁 중에 있는 대북 억제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있어요. 전쟁 연습 군사훈련 하게 되는 대북 적대의 이 전쟁 상황 속에서 북이 우리에게 위협이 안 돼 버리면 전쟁 상태의 적대 관계 전쟁 체제 휴전협정 속에서 북이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이 안 되면 근본 환경을 좀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면에서는 이 두 훈련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진짜 용기를 가지고 통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성동격서의 격으로 반드시 근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렵다고 안 할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의 복원 속에서 그 훈련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만들어 가야 된다. 종전의 문제입니다. 53년 7.27 휴전협정을 대체한 종전이 아니라 저는 다시 한반도의 남북의 전쟁 상태를 끝내는 문제가 근본 해법이 될 것이다. 그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면 난 근본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기간 중에 정말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이 2년 안에. 전쟁을 종식시키는 일을 해달라는 당부였습니다. 예, 한번 깨어진 그릇은 풀로 붙일 수는 없기 마련이지요. 오랜 기간 맺은 약속을 저버리고 툭하면 적으로 돌리고 전쟁 연습을 해왔습니다. 새로운 정부 들어서 진심을 갖고 의욕적으로 관계 개선을 꾀하지만 얽힌 실타래는 참으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실린 평화의 메시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도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강한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면 평화도 통일도 우리의 생존도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시기인 듯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 말씀해 주신 김진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